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품 히라버 시간 세 번째 녹음입니다. 8. 칼레파타 칼라.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세 번역이 모두 그르지 않은 것은 고대 히라빈들에게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 아직 분절되지 않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모국어에서 빛이 처음부터 밝음과 색채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독일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 뒤 처음 맞은 초파일이었다. 오래전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갔던 수유리의 절을 혼자 다시 찾았다. 떠나기 전엔 절까지 오르는 길 양편으로 감자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밭은 완전히 시멘트로 덮이고 그만한 층수의 연립주택들이 세워져 있었다. 절의 일주문을 통과하고서야 세월을 비켜간 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내에는 어떤 건물도 신축되지 않았고 탑과 종루는 오히려 그때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어른이 된 탓에 사물들이 조금씩 작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무렵만 해도 아직 밤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므로 나는 경내를 서성이며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나이 지긋한 불신도들이 그동안 세상을 떠나서인지 연등들의 수요는 줄어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움만은 여전했다. 아니, 오래전의 철없던 시절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렸을 때 보았던 연등해가 순정한 경이로움이었다면 이번엔 어딘가 사무치는 데가 있었다. 마침내 날이 저문 뒤 바람이 불 때마다 붉고 흰 지등의 안쪽에서 불빛이 흔들려 번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대중방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처음에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한 단어였다는 것을, 밝음과 색채 역시 그렇게 한 몸이었다는 것을 그때만큼 생생하게 실감한 적은 없었다. 법당이 문을 닫는 11시가 다가왔을 때에야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일주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가자라고 뜻없이 입속으로 중얼거린 순간이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대로변까지 나가자면 30분은 걸어야 했고 거기서부터 내가 사는 곳까지는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그 버스가 내가 사는 곳에 영원히 다다르지 못할 것 같았다. 아무리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탄다 해도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생생한 밤의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느낌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독일 생활을 시작한 10대부터 수없이 반복해 꾸어온 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꿈들 속의 시간은 저물녘이었고 차창 밖 거리의 간판들은 모국어도 독일어도 아닌 생소한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꿈속의 나는 잘못 올라탄 버스에서 당장 내리고 싶었지만 버스에서 내린다 해도 어느 버스로 갈아타야 할지, 어떤 길로 건너 다른 정류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체 처음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시각각 어두워지는 거리를 뚫어지게 내다보며 뒷좌석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꼈던 형용할 수 없는 마음, 두렵도록 익숙한 그 감정을 누르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밤 공기가 제법 찼다. 머리 위로 겹겹이 걸린 붉은 지등들은 여전히 완전한 아름다움과 정적에 쌓인 채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세계는 환이고 산다는 건 꿈꾸는 것이다 라고 그때 문득 중얼거려 보았다. 그러나 피가 흐르고 눈물이 쏟는다. 9. 어스름. 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본 적 있니? 사람의 육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연약한 것인지 실감하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는 새벽. 모든 사물의 몸에서 파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와 방금 잠이 씻긴 두 눈 속으로 기적처럼 스며들어오는 새벽. 키리아크 거리 끝의 아파트 2층에 우리가 살았던 시절, 새벽이면 늘 그렇게 혼자 골목을 걷곤 했어. 공기에서 푸른 기운이 가실 때쯤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님과 넌 아직 잠들어 있었지. 바깥보다 어두운 실내를 밝히려고 나는 가등을 켜고 깨끗한 허기를 느끼며 냉장고를 뒤졌어. 몇 알의 호두를 꺼내 우물거리며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 이제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었어. 충분히 밝은 시간, 밝은 장소에서만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만 상상할 뿐이야. 동틀 무렵 지금 새든 집을 나서서 차량도 행인도 드문 어둑한 거리를 통과해 오래전 우리가 살았던 수유리 집에 다다를 때까지 걷고 또 걷는 내 몸을. 수유리 우리 집 기억하니? 방이 4개나 되는 당시로선 꽤 넓은 편이었지만 외풍이 심해 겨울을 나기 힘든 빌라였지. 동양이라 더 춥다고 어머니는 불평하시곤 했지만 난 그게 더 좋았어. 새벽에 깨어서 거실로 나오면 모든 가구들이 푸른 헝겊에 쌓여 있는 것 같았지. 파르스름한 실들이 쉴 새 없이 뽑아져 나와 싸늘한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 같은 광경을 내복바람으로 넋없이 바라보며 서 있곤 했어. 마치 황홀한 환각 같던 그 광경이 약한 시력 때문이었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지. 삐비라고 이름 붙였던 우리 병아리 기억하니? 교문 앞에서 종이봉지에 담아 팔던 그 따뜻한 녀석을 내가 사들고 왔을 때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간 너는 좋아서 얼굴이 새빨개졌지. 녀석을 키워도 된다는 허락을 어머니께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떼쟁이인 너 덕분이었어. 하지만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우린 나무젓가락 한 짝을 분질러서 교차되는 부분을 무명실로 칭칭 감아서 십자가를 만들었지. 그때까지 우린 선산묘지의 상석과 비석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서양 동화책들의 사파에서 본 대로 흉내를 냈던 거지. 빌라 공영 화단의 흙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어. 밤새 울어서 눈이 부은 너는 언 땅을 숟가락으로 파다 말고 손이 시리다고 했어. 내가 움켜쥔 숟가락은 흙을 이기지 못해 이미 휘어 있었고 하얀 가재 수건에 쌓인 삐비는 여전히 고요했어. 실은 그곳을 찾아가 보았어. 이곳으로 돌아와 맞은 첫 겨울에 빌라는 헐리고 없더구나. 대신 2층을 더 올린 신축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 화단이 있던 자리에는 주차 공간을 표시하는 흰 선이 그어졌고 승용차 2대와 승합차와 소형 트럭이 나란히 주차돼 있었어.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에
잔뜩 성에가 낀 그 차들을 보다가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흰 김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 그 작은 뼈들은. 라나, 내가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받은 날 밤 바로 답장을 썼는데 쓰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다시 쓴다. 어째서인지 요즘은 어떤 글이든 쓰다 보면 금세 생기 없는 식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구나. 어쨌거나 내가 편지에서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난 잘 지내고 있어. 믿을 만한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제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단다. 아침이면 30분쯤 맨손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꽤 오랫동안 골목 산책을 하곤 해. 사실 건강이 걱정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너야. 너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지 않니? 무엇에든 몰두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엔 병을 얻고 마는 사람이지 않니? 기집애 같은 오빠와 사내애 같은 여동생, 친척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비교했지. 넌 그런 말을 죽기보다 싫어했지. 나처럼 서랍을 정리하라는 말, 나처럼 책가방을 미리 챙겨두라는 말, 나처럼 글씨를 반듯하게 쓰라는 말, 나처럼 공손하게 어른의 얼굴을 올려다 보라는 말,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너는 엄마에게 소리 지르곤 했지. 그만 좀 해요. 열이 나서 못 살겠어. 냉장고에라도 뛰어들고 싶을 지경이라고. 요즘도 그러니, 라나? 냉장고에 뛰어들고 싶도록 화나는 일이 있니? 연습이 바쁘다고 학창 시절처럼 아침 저녁으로 무슬림만 먹는 건 아니지?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던 단장하고는 조금 좋아졌니? 어머니와는 그때 이후로 통화해 봤니? 무릎은 어떠시니?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니? 어머니와 내가 힘을 합해 걱정하는 아카데미 일은 언제나 그렇듯 아직도 별탈 없단다. 내가 무일푼이 될까봐,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아무에게도 말 안 할까봐 어머닌 노심초사하시지. 얼마 전에 라틴어 초급반이 하나 더 개설되었다고, 이제 일주일에 4번 강의한다고 어머니께 전해주겠니? 반이 많아졌다 해도 학생 수는 적어서 전혀 힘들지 않고 나이가 들 만큼 들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수업하는 게 재미있다고. 여기 돌아와서 처음 2, 3년간은 동양 고전들을 간간히 찾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묻는 동안 격이 없이 친해진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고 보니 그 학생들과 연락한 지 한참 되었구나. 고백하자면 학생들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부러워질 때가 있어. 우리처럼 인생과 언어와 문화가 두 동강 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을 어떤 확고함 같은 것이. 라나, 실은 이 즈음 특이한 학생이 눈에 띄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 적은 수의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각자의 관심사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텍스트에도 관심이 없어. 히랍 철학에도 문학작품에도 간혹 인용되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다고 태만한 건 아니고 오히려 출석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언어 자체의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까? 문법과 특수한 표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어. 하지만 그보다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이 결코 말을 하지도 웃지도 않는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지명하면 대답하지 않고 휴식 시간에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저 수줍어하는 성격의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깨닫자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한 번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막 교실로 들어오는데 한 학생이 웃으며 나에게 말했어. 그 여자가 히라보로 시를 썼다고. 나는 호기심이 생겨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 보더니 일어서서 강의실을 나가버렸어.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건 그때였어. 여태 입술을 읽어 간신히 강의를 따라왔던 거라고. 그래서 어떤 농담과 질문들에도 반응할 수 없었던 거라고. 나는 서둘러 복도를 뛰어나갔어. 캄캄한 비상 계단으로 막 내려가려는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 그 사람이 천장의 환한 조명을 벗어나는 순간 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니까 나는 말과 수화로 동시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냐고, 모르고 있었다고, 불편하게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그게 독일어 수화라는 사실을, 당연히 한국어 수화와는 다를 거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었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물끄러미 나를 건너다 보았어. 그때 내가 느낀 이상한 절망을 너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여자의 침묵에는 두려운 데가, 어딘가 지독한 데가 있었어. 오래전 죽은 삐비의 몸을 하얀 가재 수건에 싸려고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얼어붙은 숟가락으로 파낸 작은 구덩이 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 느꼈던 정적 같은, 상상할 수 있겠니?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침묵을 본 건 처음이었어. 라나, 일전에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답장이 늦었지? 요즘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아.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늘 소원했던 대로 책 읽는 시간을 줄였거든.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밝은 거리를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펜을 쥐고 어떤 짧은 글이든 마무리하는 일이 어느 사이 서먹서먹해진 건지도 모르겠어. 대신 내 CD는 거의 매일 듣는단다. 화음 속의 소프라노 파트에 귀 기울이는 한순간 내 목소리구나 느낄 때가 있어. 거기는 지금 저녁 어스름이겠구나. 아직 사위는 환하고 상점들의 하나둘 불이 밝혀지겠구나. 행인들은 부산이 그 앞을 지나쳐 걷고 있겠구나. 트램 정류장에는 퇴근길의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모여 있고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노숙자들을 지나쳐 계단을 밟아 내려가겠구나. 이곳은 지금 깊은 밤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볼륨을 줄여 내 CD를 들으면서 이따금 따라 흥얼거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낮의 무더위를 보상하는 듯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풀냄새. 화렵수들의 수액 냄새가 진하게 번져있는 골목. 새벽까지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뒷산과 이어지는 캄캄한 잡풀숲에서 밤새우는 풀벌레들. 그 속으로 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쯤은 고백해도 괜찮을까? 내가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나는 투덜거리곤 했지만 너는 다혈질의 성격대로 오랜 시간 훈련받은 성량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곤 했지만 아마 넌 짐작 못했을 거야. 서울보다 추웠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은 독일의 첫 겨울, 낯선 교실과 언어와 사람들에 지쳐 돌아온 내가 아파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내 노래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아 있곤 했다는 걸.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만져 주었는지.
집세가 싼 마인츠로 옮겨간 이듬해 겨울 사춘기에 막 접어든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을 연 어머니가 늦도록 집을 비운 사이 텅 빈 식탁 앞에서 지독히 맛없는 뮤즐리를 나눠 먹던 저녁에 고개를 수그린 채 너는 중얼거렸어. 형편없는 악기인 내 육체와 이제 곧 불러야 할 노래 사이의 정적이 벼랑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빨갛게 언 손이 시리다고 말하는 6살 여자아이의 얼굴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졌다는 듯 너는 나를 우두머니 건너다 보았지. 그때 생각했어. 내 목소리론 내 얼굴을 만져줄 수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무엇이 너를 만져줄까? 아마 나는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 너도 나에게 그런 절망을 느꼈니? 내가 인천에 비행기 표를 끊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너는 공연 리허설을 하루 앞두고 밤기차로 달려왔지. 한쪽 코트깃은 어깨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찬 공기에 성대를 상하지 않으려고 흰색과 연두색, 연노란색 스카프를 여신처럼 겹겹이 감고서 오빠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너는 말했지. 나는 오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생각해. 혈육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서글픈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연하고 부서지기 쉬웠을 때, 지구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겨 다닐 때, 우리는 한 바구니에 담긴 2개의 달걀, 같은 흙반죽에서 나온 2개의 도자기 공 같았지. 내 찌푸린 얼굴, 우는 얼굴, 깔깔 웃는 얼굴 속에서 내 유년은 금이 가며 부서지며 가까스로 무사히 모아 붙여지며 흘러갔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어. 끝없이 별명을 지어 부르며 서로를 놀리던 일, 너를 업고 가며 노래하듯 주고받았던 말들. 어디까지 왔나? 정류장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당당 멀었다. 내가 너보다 강해서 너를 돌볼 수 있었던 짧은 시간. 골판지 상자로 만든 삐비의 집에 내가 끝없이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오려 붙이던 모습. 저녁부터 새벽까지 삐삐 울며 죽어가던 삐비를 녀석을 지켜보며 밤새 울다 기진한 너를 번갈아 노려본 뒤 파자마 차림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르던 일. 당장 내다버리지 못해? 엉엉 울며 너는 작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배를 때렸지. 이빨로 그의 허벅지를 물었지. 라나,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할 때가 있니? 그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자주 내 손을 잡고 동물원과 놀이공원과 카페 같은 곳들을 다니곤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너에게는 많이 남아있니?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 우리를 비교하던 숱한 타인들처럼 어머니에게 말하곤 했지. 계집애같이 온순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꽉 막힌 아들이라고. 활달하고 솔직한 너 같은 아들. 진짜 사내로 자라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가 정말 싫어한 것은 내 기질이 아니라 눈이었다는 걸. 그는 나와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어. 어쩌다 눈길이 마주치면 천천히, 침착하게 피했지. 냉정한 사람. 빠른 속력으로 조직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 젊은 나이에 간부가 된 사람. 독일 지사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낸 사람. 누구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 6개월 만에 불쑥 돌아왔을 때 그는 곧 안과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이 실패하고 무리와 함께 마인츠로 옮겨간 뒤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트 구석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지. 너에게 그가 말해 주었니? 그 반년 동안 그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어떤 도시의 어스름 속에서 나처럼 기다리다 돌아왔는지, 어떤 연민도 흔적뿐인 애정도 없이 그에게 묻고 싶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 어스름이 정말 완전한 밤으로 이어지는지. 그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 냉정한 사람은 나를 비웃었을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안경을 벗은 잘생긴 눈썹 아래 열린 텅 빈 눈으로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았을까? 보고 싶은 라나, 고집불통, 기차 화통 라나. 내가 눈이 완전히 먼다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지. 마음의 눈 따위가 결코 떠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혼란스러운 수많은 기억들, 예민한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거라는 걸, 타고난 그 어리석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면서 다만 끈질기게. 이제 내 CD는 다 돌아갔고 밤은 아까보다 더 깊어졌어. 내 목소리가 정적 속에 스며들어서 이 정적이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진다. 동이 트려면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겠지. 그때까지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지. 이제 스탠드를 끄면 어둠이 찾아오겠지.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은 먹보다 진한 내 눈의 밤이. 하지만 믿을 수 있겠니? 매일 밤 내가 절망하지 않은 채 불을 끈다는 걸. 동이 트기 전에 새로 눈을 떠야 하니까. 더듬더듬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봐야 하니까. 오직 상상 속에서 얇은 점퍼를 걸쳐 입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갈 테니까. 캄캄한 보도 블록들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나아갈 테니까. 어둠의 피륙이 낱낱이 파르스름한 실이 되어 내 몸을, 이 도시를 휘감는 광경을 볼 테니까. 안경을 닦아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짧은 파란 빛에 얼굴을 담글 테니까. 믿을 수 있겠니? 그 생각만으로 나는 가슴이 떨려. 10. 순환을 겪다는 뜻의 동사와 배워 깨닫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거의 흡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 두 가지 행위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심코 팔꿈치로 누르고 있던 육각 연필을 빼낸다. 얼얼한 팔꿈치를 한번 문지른 뒤 흑판에 적힌 두 단어를 공책에 옮겨 적는다. 먼저 히랍 알파벳으로 단어를 쓰고 결국 그 옆에 모국어로 뜻을 써넣지 못한다. 대신 왼 주먹을 들어 조름기 없는 두 눈을 문지른다. 히랍어 강사의 해스칸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의 손이 움켜진 백묵을 하얗게 마른 핏자국 같은 모국어 문자들이 선명하게 흑판에 박혀 있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중첩을 단순히 언어 유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인가를 배워 깨닫는 일은 글자 그대로 순환을 의미했으니까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해도 그를 지켜본 젊은 플라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기둥 옆에 앉은 중년의 사내가 식은 자판기 커피를 홀짝인다. 퇴근하고 바로 오면 늘 저녁을 굶게 된다는 그의 제안으로 지난주부터 수업이 8시로 미루어졌는데 포만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다. 철학과 학생은 학기가 끝나 고향에 다니러 갔는지 지난주부터 결석이고 대학원생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여 히라버 단어를 소리 없이 발음하고 있다. 그는 의학사 석사 논문이 통과되는 대로 영국에 건너가 히랍의학을 공부할 계획이라고 철학과 학생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려면 의학사 전공자에게 장학금과 체류비를 지원한다는 제약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언젠가는 낮장마다 잔뜩 밑줄이 그어진 갈레노스의 원서를 들고 와 해부학과 관련된 부분의 해독을 히라버 강사에게 부탁해 강사를 난처하게 하기도 했다. 원전 해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에게 강사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고대 히라버는 유럽 사람들도 다들 어려워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한문 고전을 바로 독해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처럼. 여기서 너무 완벽하게 해 가려고 하진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받은 뒤 좌충우돌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거린처럼 삽입꾼처럼 얼치기 사제처럼 버티고 서서 그는 모른다고 반복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알고 있지 않다고. 누구든 좋으니 제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어떤 스승도 없는 배움의 시간, 이제 모두가 그 결말을 알고 있는 순환의 시간이 그의 남은 삶을 이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히라버 강사의 해쓱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다. 흑판에 쓰여진 모국어 단어들이 그녀의 오른주먹 안쪽에 땀으로 축축해진 육각 연필의 매끈한 표면에 소리 없이 으깨어져 있다. 그녀는 그 단어들을 알지만 동시에 알지 못한다. 구역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단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것들을 쓸 수 있지만 쓸 수 없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조심스럽게 숨을 내쉰다. 들이마시고 싶지 않다. 깊게 들이마신다. 11. 밤. 그녀가 새든 집은 어둡다. 아파트의 1층인데다 거실 앞으로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이다. 키 큰 나무들의 밑둥이 보이는 것이 좋아 새들었던 것인데 그 울창한 숲이 한낮에도 거실을 그늘지게 하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살던 때에는 태양광에 가깝다는 삼파장 형광등을 종일 켜두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바깥 날씨를 짐작할 수 없는 어둑한 거실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아이와 함께 쓰던 더블 침대와 옷장과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원목 책상과 책장을 짜놓은 작은 방도 마찬가지다. 숲 그늘이 지지 않아 그녀의 집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지만 아이가 오는 날이 아니면 문을 열지 않는다. 어머니의 상을 치른 직후 아직 아이와 함께 있었고 말을 잃지 않았을 때 그녀는 1년 동안 상복으로 입을 옷들을 꺼내 60cm 폭의 행어에 걸었다. 검은색 봄가을 면 셔츠와 반소매 블라우스 한 장씩, 검은색 면바지와 진 한 벌씩, 검은색 터들넥 스웨터와 긴 무지코트 한 벌씩, 검고 굵은 털실로 뜬 목도리와 짙은 회색 장갑. 됐다. 아무것도 따로 살 필요가 없겠어. 행어 앞에 서서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여태 침대에 걸터 앉아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가 물었다. 왜 1년 동안 까만 옷만 입어야 돼? 덤덤한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마음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 마음이 밝아지면 안 돼? 죄스러우니까. 할머니한테? 그치만 할머니는 엄마가 웃으면 좋아하잖아. 그제야 그녀는 아이를 돌아보고 웃었다. 그녀의 생활은 단순하다. 한 계절에 한두 벌뿐인 검은 옷을 제때 세탁해 입고 최소한의 식료품을 가까운 가게에서 장봐오고 최소한의 음식을 만들어 먹은 뒤 바로 치운다. 그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대체로 거실의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서 키 큰 나무들의 두꺼운 밑동과 푸르른 가지들을 내다본다. 저녁이 오기 전에 집은 벌써 어두워진다. 나무들의 윤곽이 검어질 때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초록색 신호등이 금세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계속 걷는다.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피로해지기 위해 걷는다. 이제 돌아가야 할 집의 정적을 느낄 수 없게 될 때까지 검은 나무들과 검은 커튼과 검은 소파, 검은 레고 박스들의 눈길을 던질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걷는다. 격렬한 졸음에 취해 씻지도 이불을 덮지도 않고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설령 악몽을 꾸더라도 중간에 잠에서 깨지 않기 위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뜬 눈으로 뒤척이지 않기 위해 걷는다. 그 생생한 새벽 시간, 사금파리 같은 기억들을 끈덕지게 되불러 모으지 않기 위해 걷는다. 히라버 강의가 있는 목요일에는 좀 더 일찍 가방을 챙겨 나선다. 아카데미까지 여러 정거장을 남겨두고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의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오후의 복사열을 견디며 걷는다. 덕분에 그늘진 건물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참 동안 그녀의 온몸은 흠뻑 땀에 젖어 있다. 한 번은 그녀가 막 2층으로 올라서는데 앞서 걸어가는 히라버 강사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이미 기척을 느낀 그가 돌아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인사를 건네려다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친밀감과 멋쩍음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다. 곧 웃음을 거둔 그의 얼굴은 진지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정식으로 청하는 것 같았다. 그 계단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 그는 웃음 짓는 대신 어렴풋한 눈인사를 한다. 각기 뒷문과 앞문을 열고 텅 빈 강의실에 들어설 때까지 그들은 비슷한 보폭으로 걷는다. 비슷하게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고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담담하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한 채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그가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 겸손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눈길인데 때로 겸손하다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을 때가 있다. 히라버 시간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 강의실에 두 사람뿐이었을 때였다. 그녀가 자리에 앉은 뒤 가방에서 주섬주섬 교재와 필기도구를 꺼내고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교탁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책상까지 다가왔다. 의자를 빼서 공간을 만든 다음 통로를 향해 앉았다. 그는 두 손을 들어 올려 허공에서 가볍게 손깍지를 끼웠는데
잠시였지만 그녀는 그가 악수를 청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손깍지를 낀 자세로 그는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말을 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 곧 결정한 뒤 알려주려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일어서서 교탁 옆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잠자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가 있다. 수업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수업이 시작된 뒤에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사무실 앞에서 차츰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낯익은 것이 되었다. 그의 평범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고유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변화에 대해 언어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더운 7월의 밤이다. 흙판 양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선풍기 2대가 맹렬히 돌아가고 있다. 강의실 양쪽의 창문들은 모두 활짝 열려 있다. 이 세계는 더덥고 아름답지요? 라고 그가 말한다. 하지만 이 더덥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원했던 거지요. 플라톤은. 매 시간 지나치리만큼 성실했던 거구의 대학원생은 20분 전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다. 기둥 뒤에 앉은 중년 남자는 목덜미의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더니 마침내 기진한 듯 조금 전에 책상에 이마를 엎드리고 잠들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녀와 대학생 청년뿐이다. 회전 모드로 맞춰진 선풍기 바람이 지나가 버리는 즉시 청년은 한지로 만든 장무채를 벌럭여 땀을 식힌다. 사실 국가는 박진감 있는 저술입니다. 사유 자체의 박력 있는 전개만으로 독자를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논지를 전개하다가 이따금 좁고 위태한 지점, 비유하자면 낭떠러지의 가장자리 같은 곳을 디딜 때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빌려 독자에게 묻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가? 마치 무모한 등반 대장이 뒤를 돌아보면서 대원들이 안부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실은 그것이 위태로운 자문자답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읽는 우리들도 압니다. 연한 녹색 안경알 뒤의 담담한 눈길로 그는 그녀의 또렷한 눈을 응시한다. 학생들이 유난히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지 10분 가까이 그는 히랍 문법 대신 텍스트의 내용을 풀어 설명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 강독의 성격은 히랍어와 철학 사이에 비스듬히 걸쳐진 것이 되었다. 아름다운 사물들을 믿으면서 아름다운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은 꿈을 꾸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 플라톤은 생각했고 그걸 누구에게든 논증을 통해 설득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세계에선 그렇게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오히려 모든 꿈에서 깨어난 상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실 속의 아름다운 사물들을 믿는 대신 아름다움 자체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만을 믿는 자신이. 강의가 끝난 뒤 가방을 메고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그녀는 그가 단발머리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다.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을 그에게 열의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참이다. 그는 허리를 반쯤 수그리고 스마트폰에 바짝 얼굴을 대고 있다. 안경과 스마트폰이 곧 부딪힐 것 같다. 그런 자세로 있으니 실제보다 더 체구가 작아 보인다. 아르바이트생이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한다. 이건 남극의 펭귄 군락지에 설치한 웹캠의 실시간 영상이에요.
잔뜩 더울 때 열어보면 정말 시원해요. 여기도 지금 밤이네요. 얘네들 보여요? 펭귄들은 벌써 다 잠들었어요. 아, 이거예요? 여기 진한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그게 바다라니까요. 희끗한 얼음이죠. 죄다 빙하예요. 와, 지금 막 눈이 오네요. 이거 보여요? 이것들 말이에요. 반짝반짝하는 점들. 안 보여요? 호락한 아카데미 건물의 현관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거고의 대학원생이 어두운 벽에 붙어서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본다.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이를 악물며 낮은 소리로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속삭인다. 말했지.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까 내 앞길 막지만 말라고. 유학할 돈이야. 이 나이까지 석사도 못 마치고 뼈 빠지게 모은 돈이라고. 내가 그 돈 다 털어주건 말건 아버진 망할 거잖아. 망하고 또 망하고 끝까지 망할 거잖아. 히라버 시간이 끝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걷는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언제나처럼 대담한 속력으로 질주한다. 붉은색 철제 상자에 야식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며 고개 운전을 한다. 젊거나 늙어가는 취객들, 투피스나 반소매 와이셔츠 차림의 지친 직장인들, 손님이 들지 않은 식당 입구에서 멍하게 행인들을 응시하는 나이든 여자들을 지나쳐서 그녀는 계속 걷는다. 8차선과 4차선 도로가 교차되는 번화한 거리에 다다른다. 까마득히 높게 솟아오른 빌딩들과 그 꼭대기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들이 보인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그 화면들을 올려다 본다. 실제보다 수십 배 확대된 얼굴들이 거대한 입술을 움직여 들리지 않는 말을 한다. 거대한 활자들이 물고기처럼 입을 달싹이며 화면 아래를 흐른다. 거대하게 확대된 뉴스 화면들이 지나간다. 들것에 실려가는 시체, 군중, 불붙은 비행기, 울부짖는 여자들이 지나간다. 어느 사이 초록불이 켜진다. 복사열이 아직 식지 않은 검은 아스팔트 도로를 가로질러 그녀는 맞은편 거리를 향해 걷는다. 전광판들은 여전히 소리 없이 거대한 화면과 활자들을 흘려보내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침묵하며 달리는 미끈한 승용차, 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의 소리 없는 웃음이 검은 거리 위로 유령처럼 깜빡인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에 다다를 때쯤 그녀의 먼지투성이 얼굴은 완전히 땀에 젖어 번들거린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강변도로의 인도를 그녀는 계속 걷는다. 캄캄한 강에 비친 불빛들이 일렁인다. 그녀의 종아리에는 단단히 알이 뱉고 밑창이 얇은 샌들을 신은 발바닥은 불붙은 듯 뜨겁다. 강의 수면에서 올라온 검고 스키찬 바람이 천천히 그녀의 몸을 식힌다. 지난 봄부터 그녀가 밤마다 들이마신 공기 속에 떠들고 있었을 호흡기 속으로 무심히 들어와 아직 깜빡이고 있을 극미량의 발광체들을 그녀는 알지 못한다. 세포들의 틈을 희미하게 밝히며 투명하게 관통하며 떠돌아왔을 원소들을 알지 못한다. 제논과 세슘 137, 반감기가 짧아 곧 사라졌을 방사성 요오드 131, 혈관 속을 끈질기게 흐르고 있을 뭉클뭉클하고 붉은 피의 입자들을 알지 못한다. 캄캄한 폐와 근육과 장기들을 세차게 펌프질하는 뜨거운 심장을 알지 못한다. 지하도를 건너 그녀는 더 걷는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과
막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는 상점들을 지나쳐 걷는다. 화장실 앞에서 가망 없는 싸움이 붙은 인사불성의 취객들을 지나쳐 걷는다. 길디 긴 소화관 같은 지하도를 끝까지 통과한 뒤 어두운 거리로 뱉어져 나온다.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주황색 전멸등만 깜빡거리는 위험한 보도를 건넌다. 수십 대의 승용차들이 캄캄한 공영 주차장에 소리 없이 웅크리고 있는 인적이 없어 마치 폐허 같은 거리를 지난다. 다시 나타나는 살풍경한 번화가를 지난다. 가난하고 시끄러운 선술집들을 지난다. 차도 중앙까지 걸어 나가 위태하게 택시를 잡는 취객들을 지난다. 그녀와 야비하게 시선을 맞추는 번들거리는 눈들, 동공이 풀린 무관심한 눈들을 지난다. 자정이 가까웠을 때 그녀는 낯선 영화관의 입구에 다다라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마지막 영화의 매표가 끝난 부스에 불이 꺼져 있다. 어두운 매표구의 반투명한 아크릴 칸막이를 향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간다. 8개의 컴컴한 구멍들 가까이 입술을 가져갔다가 흠칫 뗀다. 그 가지런한 구멍들에서 공포스러운 힘이 뿜어져 나와 그녀의 입술과 목구멍에서 강제로 목소리를 흡인해내고 말 것처럼. 극장 앞의 버스 정류장은 어둡고 더럽다. 구겨진 맥주 캔들과 탄산음료 페트병들과 비닐봉지, 누군가 뱉어놓은 가래침들, 흩어지고 짓밟힌 팝콘 부스러기들 가운데 그녀는 서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 막차일지도 모를 좌석버스가 정류장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그녀의 집을 지나가지 않지만 근처까지 가는 버스다. 버스에 오른 순간 지나치게 강한 에어컨 바람에 그녀는 놀란다. 침침한 조명이 밝혀진 버스 안에는 십수 명의 승객들이 침묵하며 좌석에 앉아 있다. 피로와 패배감, 오래되고 희미한 적의 같은 것이 배어있는 침묵이다. 그녀는 두 좌석 모두 비어있는 자리까지 걸어 들어간다. 운전석 뒤쪽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심야 드라마가 소리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들리지 않는 언쟁을 벌이다 말고 격렬하게 오랫동안 입을 맞춘다. 색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면이 퍼렇게 보인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않는다. 지독한 피로가 몰려오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한 에어컨 바람 때문에 팔뚝과 목덜미에 소름이 돋은 채 그녀는 차창 밖을 내다본다. 버스는 불야성의 거리를 거슬러 오르고 있다. 눈부시게 불을 밝힌 카페의 투명한 냉장고에 색색의 머핀과 조각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다. 문을 닫은 보석점, 진열장 안에서 커다란 모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난다. 건물의 한 면을 뒤덮은 거대한 걸개 포스터 위로 낯익은 남자 배우가 눈가의 잔주름을 깊게 폐게하며 웃고 있다. 짧은 원피스에 때 아닌 가죽 붓줄을 신은 여자가 휴대폰을 움켜쥔 손을 들어 택시를 잡는다. 셔터를 내린 분식집 앞의 계단턱에 희끗하게 머리가 신문지 위에 웅크려 누워있다.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만화경을 그녀는 기억한다. 거울집에서 직사각형으로 잘라온 세 조각의 거울을 잇대어 삼각기둥을 만든 뒤 그 안에 여러 색깔의 색종이를 잘게 잘라 넣었다. 한쪽 눈을 대고 만화경을 흔들 때마다 펼쳐지던 이상한 세계에 그녀는 단박에 사로잡혔었다. 말을 잃은 뒤 이따금 그녀의 눈앞에 그 세계가 겹쳐 떠오를 때가 있다.
지금처럼 녹초가 된 채 버스에 실려 검고 단단한 숲 같은 밤거리를 흘러갈 때 아카데미 건물의 어둡고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강의실에 이르는 긴 복도를 건너갈 때 오후의 햇빛과 정적과 나무들, 잎사귀들, 그 틈의 노란 빗무늬들을 바라볼 때 타닥타닥 터질 듯 깜빡이는 네온사인과 색 전고들 아래를 걸어갈 때 말을 잃고 나자 그 모든 풍경이 조각조각의 선명한 파편이 되었다. 만화경 속에서 끝끝내 침묵하던 무수한 차가운 꽃잎같이 무늬를 바꾸던 색종이들처럼. 그때 그녀의 아이는 7살이었다. 오랜만에 한가했던 일요일 오전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는 아이에게 제안했다. 오늘은 인디언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어보자고. 아이는 재미있어 하며 자신의 이름을 반짝이는 숲이라고 지은 뒤 여자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치 가장 정확한 장명이라는 듯 단호하게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 응? 그게 엄마 이름이야. 그녀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조각난 기억들이 움직이며 무늬들을 만든다. 어떤 맥락도 없이, 어떤 전체적인 조망도 의미도 없이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한순간 단호히 합쳐진다. 무수한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짓을 멈추는 것처럼 얼굴을 가린 냉정한 무희들처럼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낸 K시의 외곽도로가 그렇게 보인다. 9살의 여름, 5해 가까이 키운 백구를 앞세우고 집에서 가까운 그 도로를 건너던 휴일 오후가 보인다.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합차가 벼락같이 백구를 치고는 뺑소니쳐 달아났다. 며칠 전에 새로 깔린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개의 허리 아랫부분이 납작한 종이장처럼 달라붙는다. 앞발과 가슴과 머리만 입체의 형상을 한 개가 거품을 물며 신음한다. 그녀는 무작정 다가가 개의 상체를 끊어 안으려 한다. 개는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어깨를, 가슴을 물어뜯는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다. 두 팔로 개의 입을 막으려 한다. 팔뚝을 한 번 더 물어뜯기는 순간 그녀는 기절했고 어른들이 달려왔을 때 백구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사방에서 빛나던 몸물들이 그렇게 보인다. 20살이 되던 봄, 야간 경비를 서던 당직실에서 죽은 아버지를 운구해 K시 근교의 선산으로 내려가던 긴 하루였다. 마치 온 세상이 어항으로 변한 듯 눈부신 청색 못물이 끝없이 담겨있던 논들이 번쩍인다. 그녀의 검붉은 입술이 부풀어 오르던 이상한 꿈을 그렇게 본다. 수차례 반복된 그 꿈속에서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 피와 진물이 흐르던 걸 본다. 앞니가 곧 빠지려는 듯 뿌리채에 흔들리고 침을 뱉자 한 움큼 피가 섞여 나오던 걸 본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손이 돌처럼 단단한 약솜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던 걸 본다. 피와 비명을 한 번에 밀봉하려는 듯 단호하게. 버스에서 내린 뒤 그녀는 다시 걷는다. 대여섯 정거장의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 한때 인도를 포장했던 시멘트 조각들이 조각조각 깨어져 있는 일방 통행로로 들어선다. 버스의 냉방이 너무 강했던 탓에 열대야의 열기가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진다. 시멘트가 깨어진 자리마다 웃자란 풀이 헤치고 그녀를 걷는다. 샌들이 검은 가죽끈 사이로 맨살이 습기에 젖는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파편으로 다가와 파편인 채 그대로 흩어진다. 사라진다. 단어들이 좀 더 몸에서 멀어진다. 거기 겹겹이 무거운 그림자처럼, 악취와 오심처럼, 끈적이는 감촉처럼 배어있던 감정들이 떨어져 나간다. 오래 침수돼 접착력이 떨어진 타일들처럼, 자각 없이 썩어간 살의 일부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수차례 땀에 젖었다. 마른 그녀의 끈끈한 몸이 이제 세면대 위의 거울에 비쳐 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반쯤 채운 욕조에 들어간다. 먼지투성이의 몸을 물속에서 구부려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만든다. 무심코 잠이 들었다가 물이 거의 식었을 때에야 떨며 눈을 뜬다. 잠든 아이의 눈꺼풀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 맞춘다. 나란히 누워 눈을 감는다. 눈을 뜨면 펄펄 눈이 내리고 있을 것 같아 질끈 감은 눈꺼풀에 힘을 준다. 눈을 감았으므로 보이지 않는다. 반짝이는 육각형의 커다란 결정들도 깃털 같은 눈송이들도 보이지 않는다. 짙은 보랏빛 바다도 흰 봉우리 같은 빙하도 안 보인다. 밤이 끝날 때까지 그녀에게는 말도 없고 빛도 없다. 모든 것이 펄펄 내리는 눈에 덮여 있다. 얼다가 부서진 시간, 같은 눈이 끝없이 그녀의 굳은 몸 위로 쌓인다. 곁에 누운 아이는 없다. 사늘한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 않고 누워 수차례 꿈을 일으켜 그녀는 아이의 따뜻한 눈꺼풀에 입 맞춘다. 12. 거구의 대학원생이 통통한 손을 들고 히라버 강사에게 묻는다. 진지하고 낭낭한 음성이 조용한 강의실에 울린다. 땀에 젖은 회색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등과 겨드랑이에 달라붙어 진한 회색의 무늬를 만든다. 신령한 것, 드데모니온과 신적인 것, 드세이온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전 시간에 테리아에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적인 것, 드세이온도 본다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은 보는 존재이거나 시선 그 자체인 건가요?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여드름투성이의 철학과 학생이 히라버 강사에게 묻는다. 대구 사투리의 억양이 남아있는 말씨다. 방금 내려놓은 휴대폰 대기 화면에 흰 티셔츠를 입은 커트머리 여자애와 함께 팔을 들어 올려 커다란 하트를 만든 사진이 떠 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을 해치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논증하는 부분에서요. 안염이 눈을 파괴해 못 보도록 만들고 녹이 쇠를 파괴해 완전히 부서뜨린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유비를 이루는 인간의 혼은 왜 그 어리석고 나쁜 속성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 겁니까? 세 번째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